빛보다 빠른 우주선, 워프 드라이브.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소설이지 뭐. 사실 지난 영상에도 그런 댓글들이 수두룩했죠. 가능할 리가 없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판타지다. 그런데 그 말들 저는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시점에는 모두 맞는 말씀들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이건 거의 넘사벽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 비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빛보다 빠른 우주선을 막고 있는 네 가지 현실적인 벽을 짚어보고 그 벽을 넘기 위해 인류가 실제로 어떤 기술들을 실험해 왔는지 또 어디까지 왔는지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해? 불가능해? 자, 그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빛보다 빠른 우주선 네 가지 장벽 중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1톤짜리 우주선을 광속의 99%까지 가속시키고자 한다면 대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구 전체의 인류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전기를 수천 년 동안 모아야 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많이 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속도가 빛에 가까워질수록 물체의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물리법칙상 질량이 커지면 더 빠르게 가속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결국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벽에 다가가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인류는 이 벽을 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핵융합 엔진입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 그대로 우주선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이걸 우주선 추진에 그대로 갖다 쓰면 빛의 10에서 20% 수준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계산이 나오죠. 하지만 문제는 이 반응을 유지하는 조건 자체가 엄청나게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수천만 도 이상의 고온, 엄청난 압력,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죠. 현 시점의 어떤 실험 장치에서도 반응이 수초에서 길어야 수분밖에 유지되지 못합니다. 이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출력으로 전환하는 건 아직 갈 길이 아주 먼 과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반물질 엔진입니다. 반물질은 이름 그대로 우리 물질과 정반대 성질을 가진 입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죠. 반면 양전자는 전자와 질량은 같지만 양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서로를 완전히 소멸시키면서 그 질량이 100% 그대로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반물질 약 1g만 있어도 원자폭탄 수십 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최고의 연료입니다.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못 쓰고 있냐? 그것은 만드는 것도 어렵고 보관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물질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형 입자 가속기나 우주 방사선 실험에서 아주 소량만 생성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생산되는 양이 나노그램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보관입니다. 반물질은 일반 물질과 닿는 순간 바로 반응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반물질을 담고 있는 용기 벽에 닿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용해 반물질을 공중에 띄워서 보관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형 연료 탱크 수준으로 확장한다? 자, 기술적, 물리적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에너지 벽을 넘기 위한 방법은 조금 색다른 방식입니다. 우주선이 도출표고 빛의 압력을 이용해 가속하는 방법.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빛은 질량이 없지만 아주 미세한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얇고 가벼운 막, 즉 돛에 계속 쏘게 되면 마치 바람이 돛담배를 밀듯 우주선을 점점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이라는 프로젝트에선 지구에서 수천 개의 레이저를 동시에 쏴서 폭 4m짜리 도출단 탐사선을 빛의 20% 속도로 밀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레이저를 몇 년 이상 정확히 한 지점을 향해 조준해야 하고 조금만 출력이 세도 얇은 돛이 타버릴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은 정밀한 조준 시스템과 열 제어 기술입니다. 빛으로 우주를 항해하려면 굉장히 민감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죠. 자, 그래서 에너지를 넘기 위한 이 모든 실험들의 가능성은 어떨까요? 지금 당장 이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걸로도 광속에 근접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핵융합 추진은 지구 에너지 문제와 함께 기술이 점점 발전 중이고 광합 항해는 먼 거리 소형 탐사선부터 실험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물질 엔진은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에너지 생성과 저장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기술을 갖게 된다면 그 게임의 판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장벽은 분명 지금 가장 큰 벽 중의 하나이지만 인류가 언젠가 넘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벽입니다. 자, 두 번째 장벽은 바로 충돌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주는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수소 원자, 미세먼지, 작은 운석 조각들이 끝없이 떠다니는 공간입니다. 평범한 속도에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워진다면 이 미세한 입자 하나가 총알이 아니라 바로 폭탄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름 1mm도 안 되는 운석 조각 하나가 빛의 10% 속도로 우주선과 충돌하게 된다면 소형 폭탄이 터지는 수준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수소 원자 하나만 충돌해도 외벽을 뚫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나사와 MIT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속의 단 10%의 속도에서 수소 원자 하나가 충돌했을 때 우주선 표면을 뚫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먼지 문제가 아닙니다. 고속 항해에선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기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하를 띤 입자들은 자기장이나 전기장에 의해 방향이 꺾이거나 튕겨져 나가는데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주선 주변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만드는 것이죠. 문제는 전기를 띠지 않은 중성 입자나 미세한 운석 조각은 이런 방어막을 그냥 통과해 버린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플라즈마 방패입니다.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태보다 더 에너지가 높은 전자가 분리된 상태의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가 통하는 고온의 이온화된 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선 표면에 이 플라즈마층을 만들어 두면 부딪히는 입자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방어하느라 연료를 다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방법은 물리적인 방패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우주선 앞에 두꺼운 방어막을 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주선 설계에선 이런 방식이 가장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벽이 두꺼워질수록 무게가 늘어나게 되고 무거운 우주선은 가속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추진력 문제와 직결되는 해결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려되는 건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전방엔 전자기장으로 전하팀 입자를 먼저 걸러내고 그걸 통과한 중성 입자나 운석은 물리적 방패로 막는 구조입니다. 더 나아가 아예 우주선보다 앞서 날아가면서 우주 쓰레기를 치워주는 무인 탐사기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주선의 전방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위험 요소를 먼저 제거하는 청소 로봇을 도입하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로 보면 빛의 약 10에서 20% 정도의 속도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 더 빠른 속도가 된다면 앞서 말했듯이 먼지 하나, 원자 하나가 파괴적인 무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충돌 장벽을 넘지 못하면 어떤 추진 기술을 써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강력한 엔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서 도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빛의 속도로 날 수 있는 우주선을 막는 세 번째 장벽은 바로 방사선입니다. 우주는 그냥 보기엔 텅 비어 있어도 그 안은 보이지 않는 고에너지 입자들의 폭풍 속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코스믹 레이스, 즉 우주선, 그리고 감마선,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속 입자들도 있죠. 이 입자들은 빛보다 빠르진 않지만 에너지가 워낙 강해서 인체나 기계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해로운 게 아니라 위험한 수준입니다. 우주에서 이런 방사선을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 DNA 손상이 일어납니다. 유전 정보가 끊기거나 잘못 복제되면 세포의 돌연변이나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눈, 뇌, 신경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력 저하나 신경 손상, 그리고 장기 기능 저하까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를 고장내는 일도 흔합니다. 고에너지 입자가 회로를 건드리게 되면 기기는 오작동하거나 아예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단 6개월만 생활하게 되더라도 지구에서 평생 노출될 방사선보다 훨씬 더 많이 방사선을 맞게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 이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수동 차폐 기술입니다. 물을 포함한 고수소 물질이나 플라스틱 계열 소재로 우주선 벽을 두껍게 만들어 방사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죠. 수소는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연료나 생활용수 저장소를 겸한 차폐제로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단점은 무게입니다. 두껍게 만들수록 우주선이 무거워지게 되고 추진력이 더 많이 필요한 셈이죠. 두 번째는 전자기장을 만들어 입자들을 우주선 밖에서 튕겨내는 능동차폐 방식입니다. 태양이 그 자기장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주선도 자기장을 활용해 보호막을 만드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플라즈마 차폐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플라즈마를 우주선 외벽 근처에 형성해 입자들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흐트러뜨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도 아직 안정적으로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태양 폭풍이 감지되면 우주선 내 차폐 구역으로 대피하는 방식이죠. 마치 핵전쟁 훈련처럼 폭발 직전에 벙커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건 예방책일 뿐 방사선 노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수소 기반 복합 소재를 활용한 수동 차폐가 가장 기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자기장이나 플라즈마 기술이 더해진 하이브리드 차폐 방식이 우주선 보호의 핵심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주선 속도가 빨라질수록 방사선도 훨씬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빛의 약 30에서 50% 이상의 속도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방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 그 마지막 장벽은 앞의 색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번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주 자체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본 장벽들은 넘기 어렵지만 이론적으로는 넘을 수 있는 벽이었다면 이건 말 그대로 벽이 아니라 바로 법칙입니다. 애초에 넘는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 장벽입니다. 자, 왜 빛보다 빠른 속도는 불가능하다고 할까요? 핵심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빛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이유는 단순한 속도 제한이 아닙니다. 빛을 넘는 순간 인과관계가 뒤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시간의 흐름이죠. 하지만 광속을 넘는 속도에서는 결과가 먼저 일어나고 원인이 나중에 따라오는 역전 현상, 그러니까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물리학자들은 타임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기본 원리인 원인과 결과 순서를 무너뜨리는 일. 물리 법칙은 그런 혼란을 허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빠르게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광속은 일종의 우주적 한계선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 어떠한 방법도 없는 걸까요? 자,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워프 드라이브라는 개념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우주선 자체를 빛보다 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주선 주변의 공간을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우주선 앞쪽의 공간은 압축하고 뒤의 공간은 팽창시키면서 우주선은 움직이지 않고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이동하면 우주선 안에서는 광속을 넘지 않지만 외부 관찰자 눈에는 광속을 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음의 에너지, 즉 특수하고 강력한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음의 에너지는 말 그대로 보통 물질과는 정반대 성질을 가진 아직 실험적으로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최근엔 한 연구팀이 나노미터 크기의 미니 워프 버블을 실험실 안에서 구현하기도 하였지만 이걸 실제 우주선 추진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과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주 공간을 단축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웜홀입니다. 웜홀은 우주의 두 지점을 터널처럼 연결해서 먼 거리를 단숨에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이 개념도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 속에서는 수학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웜홀을 만든다거나 유지하려면 역시나 음의 에너지 혹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형태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만들어졌다 해도 입구 근처의 강력한 중력장과 방사선 폭발이 인간이 통과하기에는 너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실험 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워프 드라이브도 웜홀도 지금은 수학적 이론이 존재할 뿐
실제로 작동하는 장치나 기술로 연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일부 실험적 시도는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진행된 것들이고 실제 우주 탐사에 적용되기까진 상상도 어려운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래도 미래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음속을 넘는 것도 한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음속 여객기가 하늘을 날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광속 장벽을 넘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단지 지금의 물리학 기준에서 그렇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우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숨겨진 법칙들이 있다면 언젠가 빛보다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빛보다 빠른 우주선을 막고 있는 4개의 장벽이었습니다. 에너지, 충돌, 방사선, 그리고 물리 법칙 그 자체. 이 중 어느 하나도 쉽게 넘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인류는 한 번도 그 앞에서 멈춘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상상이었고 그 다음엔 말도 안 된다고 조롱받았고 결국엔 실험이 시작되고 실패 속에서도 기술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들도 100년 뒤엔 당연한 일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자세죠. 빛보다 빠른 우주선이 진짜로 실현될 수 있을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장벽들을 하나씩 허물고 우주의 가장 먼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갈 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안의 우주를 찾고 나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공간, 바로 내 안의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